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12월입니다. 벌써 오늘이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바른경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고요. 올해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라는 악조건 속에 놓였고, 소비자들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과 마주해야 했는데,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요. 2023년 주요 경제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2023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예. 올해 제 시간은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좀 아,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 한 열흘 학생들 데리고 연수 다녀온 것 말고는 여행 간 적도 없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새벽에 계족산 한 바퀴 도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른경제 뉴스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고 예. 또 평균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고 토론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동일한 활동이 반복되니까 이게 시간이 정말 느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경제 뉴스도 이게 정부가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는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나빠지니까 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그 국민들의 경각심도 사라지고 이게 신경도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마치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 냄비에 들어있는 개구리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서히 뭐 이게 죽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확 나빠지면 네. 우리가 경각심 갖고 뭔가 대처하고 대비할 텐데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금야금 서서히 안 좋아지니까 악화되고 있는 나라 경제 상황에 뭔가 무기력해지고 한편으로는 심지어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이제 다 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극복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들거든요. 예. 그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졌고 어느 거 하나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을 앞질렀던 국민 1인당 그 GDP가 일본보다 지금 낮아졌죠 올해. 예. 그리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그러니까 주가는 또 떨어지고 국가 채무는 늘고 가계 부채도 사상 최대로 늘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르지 말아야 할 것은 오르고 예.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을 이게 언제 멈출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참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인데 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와 금리 아니겠습니까? 물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고물가 우려가 하시지 않은 한 해였고요. 상반기 중에는 물가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는 듯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다가 8월부터 다시 또 석 달 연속 이게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그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보다 4.7%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1월에 전기요금 인상하고 이제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5.2%를 기록한 뒤에 이제 국제유가가 뚝 떨어지니까 2월에는 4.8%, 3월에는 4.2%. 그래서 그나마, 좀 호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틈을 타서 이제 전기, 수도, 요금이 또 20% 이상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석유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개인 서비스 가격 그 오름세가 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2.3%대로 7월 달에 갔고 그래서 2%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이때는 이제 정부가 신이 났죠. 그래서 물가가 잡혔다고 막 자화자찬하는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8월에 다시 3%대로 올라가고 물가 불안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농축산물 가격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10월 물가 상승률은 3.8%까지 치솟았죠. 예. 그러자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그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처음에 이제 3.5%로 잡았다가
3.6%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내년 전망치도 2.4%로 연초에 잡았다가 지금은 이제 2.6%로 높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2%대를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걱정이고 네. 고금리도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일단은 1년 내내 동결이 됐는데 이게 시중금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은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이제 3.5%로 이제 동결을 했는데요. 예.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뭐 이게 빅스텝이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0.5% 이상 이렇게 인상을 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6차례나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금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랬다간 사상 최대로 늘어난 그 가계대출 상환이자 때문에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예.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겠죠. 그리고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그 파이낸싱, 예. 뭐 PF라고 그러죠. 그게 그렇습니다. 부실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총체적 경제 난국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러다 보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내렸다가는 그나마 잡힌 그 부동산 투기 바람도 다시 불 우려도 있고 물가 불안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4%에서 11월에는 2.1%로 낮추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를 좀 낮추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근데 고물가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금리도 낮추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가계대출이 심각하다라고들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그러니까 한은의 B2 경고에도 올해 그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0조 원에 육박을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GDP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000조면은. 그다음에 은행 담보 대출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7조 원이 급증을 해서 금융 당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호들갑을 떨기는 한데 가계 대출은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니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해 3분기 말에 0.2%나 돼서 전년 동기 0.1%의 2배로 뛰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전국 누적 어음 부도액도 2배나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고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세가 안 보여서 내년 상반기 중에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대외 무역 수지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떻습니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또 11.8% 그러니까 수출보다도 한 4% 이상 수입이 감소를 한 거죠. 예. 요 덕에 좀 무역 수지가 좀 그래도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9월까지 역성장을 한 이래로 10월 증가세로 전환을 했지만 작년에 워낙 같은 기간 수출이 저조해서 생긴 그 기저 효과일 뿐이고요. 수출 절대액은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6월부터 흑자로 들어섰다고 보수 언론하고 이제 정부가 자랑을 하고 있긴 한데 경제 상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은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원료를 수입해서 수출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 이게 경제가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건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 없다는 거로 해석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군요. 예. 수입도 늘고 수출도 늘어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 나라 살림이 좋아지는 건데 수출이 줄고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됐다고 좋아하는 건 이건 정말 경제 상식이 없어서 너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 시장을 지금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수교한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내수 경기가 뭐 예상보다 더디게 풀리고 부동산 리스크가 있어서 어떻다 이렇게 핑계들을 대는데 이건 다 핑계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국 외교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올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이 또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재벌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별로 타격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늘었죠. 예.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그 고급 외제 승용차 수입은 늘고 해외 여행객 수가 작년보다 5배나 증가한 것만 봐도 부유층은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그 외교를 좀 관계를 개선해서 대무역 수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 해외 순방하면서 여기저기 그 선심 쓰듯이 다른 나라 일자리 늘리고 뭐 투자한다고 하는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국내 기업들이 사내 유혹은 좀 풀어서 적극 투자하도록 정부가 좀 유도를 하고요. 그래야 뭐 청년들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국민들의 그 순소득이 좀 늘어나야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 같고요. 순환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서민 복지 예산 좀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를 좀 개선해서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특권층도 사실 자기 몫이 불어나는 거 이거 단순한 경제 원리거든요. 이걸 좀 깨닫고 내년에는 좀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뭐 특권층, 부유층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보살피는 경제 정책이 내년에 펼쳐지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2023 올해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